자, 15페이지로 갑니다. 검찰이 법무부 출입국 본부를 압수했습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정말 역대급 관종이 아닌가 싶어요. 김학의 사건의 시작점 출발에 대검에 있던 윤석열이 김학의 사건을 덮은 장본인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김학의의 스폰서들 중에 한 명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 이 사건을 덮어버린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 등이 일어났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퇴임 직전에 그 법무부 인사를,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단행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래? 나한테 인사권을 또 안 줬지? 하면서 확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윤석열이 지금까지 그 추미애 장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은 저는 잘못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호구를 만들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쪽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할 때 나름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학의는 이미 유죄가 판명됐고, 그러니까 김학의 자체를 외국으로 보냈다면 검찰이나 법무부가 그 아마 욕을 엄청 먹었을 겁니다. 국회에서도 추궁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을 텐데 이거는 뭐 안에 있는 규정을 따져서 지금 수사하면서 나중에 그 담당자나 여기 관계된 사람들이 징계 정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치. 절대 이거 유죄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형을 사는 형이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젠다를 잘못 골랐다. 아니, 그리고 헛발질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오히려 만약에 출국 금지를 그때 안 했으면 직무유기의 상황까지도 갈 수 또 있고 그렇게 걸 수 있지. 네, 그렇게 걸 수 있는 내용도 그게 인터뷰한 내용이 좀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또 전 법을 잘 모르지만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선례가 그때 당시에 없어가지고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왜 지금 따지는 것인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과도한 지금 기레기들한테 속고 있는 게 뭐 김학의 출국 금지를 하기 위해서 177회 우리가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때 당시 조회한 건 27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 국회에서 질문을 하거나 기자들의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조회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 실제 김학의 이때 체포하기 위해서 조회한 거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그 김학의 출국 그 특보 그러니까 그 첩보를 인수한 거 입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간다 그런다. 그러니까 서로 미리 그 전에도 이런 조율이 있었던 상황에서 긴급을 요해서 출국 중지를 한 거고 뭐 추미애 장관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013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황교안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황교안이 긴급 출국 금지를 한 거는 혼의자 논란, 최동욱 검찰총장을 기준으로 출국 금지를 한 건데 아니 범죄자하고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하고 신분이 완전 다른데 검찰총장을 출국 금지까지 했었던 선례가 있었던 상황을 이런 범죄자한테 출국 금지를 한 것이 불법이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압수수색하는 거는 정말 뭐 이거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아니고 이건 그냥 이상한 똥볼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에 대한 일종의 반항? 보복도 느껴져요. 타이밍상은. 왜냐하면 법무부를 바로 쳤으니까 검사들이 가서 법무부를 바로 치는 상태가 되면요. 야, 그냥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진짜 대선 나가면 안 되는 놈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도 검찰총장이면은 어떤 정무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자기가 유리해지는 아젠다가 될 수 없고 아까 말한 그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2주일 만에 6%가 떨어지면서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의 3분의 1밖에 안 나왔거든요. 3등이었단 말이에요. 이낙연 대표한테도 지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관심 받겠다는 그 느낌, 내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싶다는 느낌을 수사권으로 지금 계속해서 무리를 일으키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쓰레기 보수 언론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슈도 잘 안 되는 측면. 한 번은 보도가 되는데 보도에 있어서 명분도 없는 거야. 그렇죠. 보통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요딴 건 좀 사실상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이 수사가 애초에 시작된 게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은 고소고발을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윤석열이
관심을 받으려고 아니면 뭐 항명을 하려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야겠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윤석열 옹호하시는 아 전혀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전혀 왜냐하면 아까 옹호하시고 그 있잖아요 지금. 정무적으로나 타이밍으로나 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덮고 갈 수가 없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옹호예요. 옹호예요. 아 옹호입니다. 이 옹호 아니 겉의 명분과 속마음이 있는데 네. 저는 속마음을 분석해 드린 속마음. 거고 겉의 명분은 항상 윤석열은 그렇게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어떤 거는 캐비넷에다가 1년 이상 묵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즉각 배당해가지고 압색하는 경우 있는데 압색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하는 것 배당까지 해놓고 수사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압색을 했다는 건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꼬라지 났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죠.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윤석열을 지금 옹호하신 아니 이덕주 옹호한 거 변호사. 아닙니다.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사과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아니 진짜 뭐 그 99만 원 세트 드신 검사님들 조사할 때는 그냥 뒷짐지고 있고 특별하게 어떤 대응도 안 했었던 분이 그냥 단순하게 국진당이 이런 고발 사건 하나로 바로 압수수색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거는 뭐 정말 제 식구 감싸기도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입맛대로 자기한테 뭔가가 주목될 수 있는 거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이라는 이런 이름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아무리 감사도 이런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야기를 좀 점핑 좀 할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열린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자.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사실 저는 우리 방송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거의 비판을 안 했거든요. 혼자는 힘들겠다. 대한민국 사실은 보수의 본산 중에 하나가 사법부가 더 통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우리법연구회 같은 나름대로 생각 있는 판사들이 모임도 만들고 할 정도고 대한민국 기득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고 최근에 검찰의 기소나 수사보다 더 욕을 먹고 있는 게 사법부의 재판 결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측면에는 김용수 대법원장이 오죽하면 저런 얘기 할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라는 소리도 난 하고 싶어요. 저는 사법부를 좀 이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본 전제는 사법부는 대단히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그 사법부를 이루고 있는 주 판사들의 출신이 어디든지 간에 뭐 경향을 떠나서 근데 사법부를 저는 이제 이중으로 보는 게 밑에 있는 주니어 판사들 그러니까 뭐 1심이나 2심에 있는 판사들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좀 내거든요. 사회와 좀 사회 상식에 걸맞지 않은. 하지만 대법원 구성 자체는 실은 사회의 그 민심을 반영하는 판결을 대단히 많이 내놓습니다. 특히 그 문재인 정부 그 탄생 이래로 거기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저희 그 제 채널에 와서 그 독일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혁 성향이 있는데 아주 소리 없이 강단이 있는 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수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요. 네네.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상당히 개혁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좀 진보적 시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용 파기환송심, 뭐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등등을 보면은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법부는 행정부처처럼 장이 통제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성명을 내서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로 얘기한 것 자체가 하급심에 대한 약간 본인의 불만, 그다음에 기우, 걱정 이런 걸 좀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분석해 주셨어요. 네. 딱 그 이야기가 좀 저도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였었고 어쨌건 김명수의 혼자 고군분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죠. 사법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황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능적으로 보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만들어진 법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성이 너무 노골적일 때, 난 정경심 싫어, 난 문재인 싫어, 난 김경수 싫어, 이런 재판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올 때는 분명히 그 화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을 수밖에 없겠는데, 최근에 그 조선일보 단독이 하나 있었죠. 엘리트 판사 80명 정도가 지금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분석들 중에 골 때리는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법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이 요직을 독식하기 때문에 탈출하는 거다. 이건 분석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이 있었는데 결론은 기승전 자기 밥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 조선일보가 분석한 것 중 하나가 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그 전보다 약하다. 예전에는 뭐 법원장을 어떤 그 추천이나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쉽지 않고, 그리고 사법 적폐몰이 후유증, 자기들이 계속해서 조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큰 게 그거 같아요. 수임 제한 강화. 그러니까 이게 작년 11월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1년 퇴직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뭐 변호사 개업이 이런 부분들 제한을 받았다라면 이것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그 전에 정관 예우를 받자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엄청난 그 판사들이 어떤 뭐 내부에 문제를 불만을 표해서 나가는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이 저는 조선일보의 쇼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이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은 퇴직 후 1년 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는 거를 3년으로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지금 이제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의 출범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뭐 사법 적폐몰이 후유증, 이건 조선일보가 사법 적폐몰이를 싫어한다는 거고, 우리 법, 인권법 등 특정 연구해 주신 요직을 독식했다와 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하락했다와, 이게 다 사실은 조선일보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인 것 같고, 사실은 이 핵심에는 지금 변호사로 개업해도 돈을 좀 못 벌기 전에 빨리 가서 돈 좀 벌어야겠다와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 판사님들 80명이 줄사표 내줬으면 또 새로운 판사님들 80명 임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 보수화되어 있는 법원에 새로운 어떤 새로운 수혈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도 있는데, 뭐 이렇게 법원 쇼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가지고 마치 사법부가 어떤 기존의 어떤 이런 개혁에 저항하거나 이런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조선일보의 눈물 나는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80명 많은 건가요?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저도 뭐 제가 판사 생활 안 하면서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요즘에는 이렇게 인사 있을 때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표를 내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80명이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재밌네. 아니, 왜냐면은 판사가 임용되는 게 제가 알기로 한 뭐 40명, 5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2배 정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한 3, 40명 나가고 정년 퇴직을 하는 게 맞는데, 자연적으로 나간다면 이게 임용되는 숫자보다 2배 정도 나가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들 머리를 바꿔야 돼. 이 보도하는 게 조선일보예요. 얼마나 뻥튀기였겠어.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 수임 제한 강화로 발효전 변호사 개업이라는 말을 이거는 사실은 좀 그런데, 오히려 공수처 때문에 그런다고 좀 긍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 영향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달아가자고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흔들어 버는 거예요. 조선일보 이 새끼들은 진짜.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사실은 지금 전관 비리, 공수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만약에 평상시 40명보다 10명이 더 나갔으면 이거 난리 치는 놈들인데, 저번에 왜 추미애 장관 인사권 발동했을 때 검사들 막 그만뒀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평소보다 적었죠. 더 숫자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조선일보 얘들이 신문이에요. 내가 새벽에 퇴근하는 시간에 지나가다 보면 조선일보 지국이 있어. 근데 최근에 막 눈 많이 오고 막 그래서 진짜로 신문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차피 이따가 뭐 조선일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조선일보 신문지가 필요해서 지국 잠깐 들러가지고 지금 어제 거 신문 좀 있느냐 사겠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트럭에 실린 오늘자 신문 한 뭉탱이를 그냥 주더라고. 현실이 그래. 알아보시고 준 거 아니에요? 번양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요즘 누가 신문 보냐 이런 얘기고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조선일보가 나 진짜 매출이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3,000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잠깐만 같이 해볼게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선일보를 종이신문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이도 매출이 3천억이나 된다는 1년 거. 매출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300억도 안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데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전체 그 매출이 그 한 3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조선일보 말고요. 전체 신문 시장의 매출이 한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100억 이상 연 매출 100억 이상 되는 데가 49개.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가 3천억이면 전체 시장에서 한 10%는 아직까지는 조선일보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저는 있습니다. 이 기사 보고 세 가지 점에서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종이신문 종사자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좀 놀라웠거든요. 종이신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게 뭐라고 그러죠? 하향세인데도 불구하고 종이신문 종사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는 부분도 살짝 놀라웠고, 물론 조선일보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다가 그 다음에 기자들 초임 연봉이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한 60~70%가 지금 월 평균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이야 100에서 150만 원 보면 거의 한 50%가 넘는데 이거 다 최저임금법 위반일 텐데 이런 부분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참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조선일보의 그 이익잉여금이 그 거의 1조 원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한 5천억 정도 되고 부동산 이런 것까지 합치면 1조 원 된다는데 결국에는 이런 그 직원들 피 빨아먹어서 현금을 좀 쌓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구독료가 전체 그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70%가 광고 수입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기레기들이 이게 문제죠, 사실. 네, 그동안 왜 삼성을 빨고 왜 대기업 혹은 돈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부동산이란 이런 것도 뉴스도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이유가 결국 이 광고 수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뉴스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발행 부수가 영향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최소한 나이 좀 드신 어르신들은 아직도 조선일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안 좋았을 때 그냥 우픈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돈이 없어 호주머니에. 지나가는데 그 신문 구독 권유하는 사람이 있어. 아시아시 상품권 막 자전거 주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현찰에서 20만 원인가 준다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하고 10분을 고민했다. 내가 이거를 이따 신문 본다고 하고 3개월은 공짜로 주고 왠지 구독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절대 안 넘어갔지. 나중에 왜냐면 고민하다가 주머니에 돈 없었는데 플래티넘 카드가 3장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시장 원리에 의하면 신문을 보는데 이미 한 2~30만 원씩 현찰로 주거나 자전거나 경품을 그렇죠.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판매로는 없는 거예요. 다만 200만 부를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영향력 때문에 생기는 광고 수입이거든. 그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언론사 그 사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이 아니죠. 언론사 그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됐던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무가지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사가 100만 부를 찍어냅니다. 신문사가. 그리고 50만 부는 곧바로 쓰레기장으로 가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한 뭉탱이로 공짜로 주더라니까. 어느 신문을. 그러니까 걔네는 많이 찍어내야 자기들이 광고 단가를 1억 받을 걸 2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문에 광고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설이 그 광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실은 3억에 살 수 있는 게 5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 때문에. 그래서 언론사가 맑아지지 않으면 그 사회 전체 시스템이 망가진다라는 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그 개국 이래 처음으로 했더니 그때 이제 다 반 DJ로 돌아선 겁니다. 그때 언론사. 그거 있잖아요.
한 2년 전에 미디어 오늘 대표님을 인터뷰한 적 있어 우리 방송에서. 미디어 오늘. 더 충격적인 이야기지. 후원금을 줘요. 그런데 광고는 내지 말아달라는데.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회사는 찍힐까봐. 비판하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에서 광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후원금 한 3천만 원 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게 조선일보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선일보에 이런 게 있거든. 사실은 조선일보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어르신이거나 일비하는 친구들이거나 또 뭐 민주당에서도 조선일보 보겠죠. 저쪽 여론도 중요하니까. 근데 그 여론이 마치 이제 한국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과대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은 종이신문도 안 볼 뿐더러 온라인의 비중이 엄청 높아진 데다가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뉴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나가는 종이신문은 그런 대로 품위를 지키는데 온라인상의 신문은 거의 한 60, 70%가 가짜뉴스 통해가지고 막 조국 때리기, 문재인 정부 때리기, 방역 때리기, 한일 무역 전쟁할 때 일본 편들이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사회 흉기로 전락한 지 지금 오래됐다고 봐요. 오죽했으면 약간 모욕 주려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 내가 그 조선일보 지국에 들어가서 눈이 너무 막 질척질척 거려가지고 바닥에 박스는 깔 게 없고 그래서 바닥에 좀 신문지를 깔려고 하는데 제가 그 바닥에 좀 깔려 그러는데 신문지 날짜 지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배달할 걸 주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은 정말 신문으로서 영향 진짜 뭔가 가치가 하나도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선일보도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연매출 1억 미만인 그러니까 전체 언론사로 등재된 게 한 4,200개 정도 되는데 1억 미만인 그 언론사가 2,400개라고 해요. 그리고 한 1억에서 10억에 1,500개 그러니까 거의 한 8, 90%가 한 10억 미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기 위해서 제목 장사를 좀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패단도 조금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사회적으로도 뭔가 구조를 바꿔줘야지 이게 안 그러면 계속 악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일보가 지금 판사들의 뭐 엑소더스 이런 건 아닌데 보니까 속을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분석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사법부가 지금 너무 편향돼 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은 에라이 이 사회 흉기 새끼들아. 여기까지.